저 여자가 살인범이에요. 저 여자가 날 죽이려 했어요. 며느리가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저도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요. 아니, 믿고 싶지 않았던 거죠. 3년 동안 착한 며느리인 줄 알았던 그 여자가 제 뒤에서 저를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둥근 이야기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틀림없이 좋은 일이 찾아올 거예요.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영희, 올해 63입니다. 남편과는 38년을 함께 살았어요.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이었죠. 남편은 작은 건설회사를 운영했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어요. 이름은 준호, 지금 35살입니다. 준호는 어릴 때부터 착한 아이였어요. 공부도 잘했고, 부모 말도 잘 듣고, 친구들과도 잘 지냈죠. 대학도 좋은 곳으로 갔고, 졸업 후엔 대기업에 취직했어요. 남편과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준호가 32살이 되던 해였어요.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엄마, 소개할 사람 있어. 그렇게 해서 만난 사람이 수연이었어요. 첫 인상부터 예뻤어요. 키가 크고 얼굴이 하얗고 미소가 상냥했죠. 직업은 간호사였어요. 대학병원에서 일한다고 하더군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이수연이라고 해요. 어머, 예쁘네. 들어와요. 식사를 하면서 이것저것 물어봤죠. 가족은 어떻게 되냐고, 어디 사냐고, 취미는 뭐냐고. 수연 씨는 공손하게 대답했어요. 말투도 곱고, 태도도 바르고, 정말 좋은 인상이었죠.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혼자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가슴이 찡하더군요.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렇게 수연이가 저희 가족이 된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신혼 초에 애들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준호는 매일 웃으며 출근했고 수연이도 밝았죠. 일주일에 한두 번은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올 때마다 맛있는 것도 사오고 집안일도 도와줬어요. 어머님, 설거지 제가 할게요. 아니야, 괜찮아. 수연이는 쉬어.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참 착한 며느리였어요. 그렇게 평화로운 날들이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년 전 남편이 쓰러졌어요. 회사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급히 병원으로 갔지만 손 쓸 시간도 없이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38년을 함께한 남편이 그렇게 허망하게 떠났습니다. 장례식 3일 동안 저는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준호도 많이 힘들어 하더군요. 수연이가 정말 열심히 손님들을 응대하고 음식 챙기고 지친 저희를 위로해 줬어요. 그때는 수연이가 정말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힘은 들었지만 준호와 수연이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 밝게 웃으려 노력하며 지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2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유산 정리 문제로 연락이 왔었습니다. 저는 준호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회사 지분, 부동산, 예금, 주식 등 다 합쳐서 약 20억 정도가 되더군요. 남편 명의의 재산이 생각보다 많아 저는 잠시 놀랐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이 있다더군요. 회사 지분과 부동산은 아들 준호에게, 나머지 예금과 주식은 아내 영희에게. 그렇게 재산이 정리됐습니다.
준호는 회사를 물려받았고 저는 약 8억 정도의 예금과 주식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이 저를 수익자로 해놓은 생명보험금 3억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제 자산이 총 11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때부터 수연이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주 미묘한 변화였어요. 남편 장례 후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수연이가 평소처럼 놀러 왔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보험금은 얼마나 받으셨어요? 갑자기 돈 얘기를 꺼냈어요. 3억 정도. 와, 많이 받으셨네요. 그럼 예금이랑 합치면 꽤 되겠어요.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이상했어요. 하지만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겠거니 했죠. 그리곤 며칠 후 또 놀러 왔어요. 어머님, 혹시 그 돈 어디에 보관하세요? 은행? 은행에 넣어뒀지. 어느 은행이세요? 국민은행. 아, 그렇구나. 이자는 얼마나 받으세요? 이상했어요. 왜 자꾸 제 재산에 대해 물어보는 걸까? 하지만 며느리니까 관심 있는 거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도 계속 그런 질문이 이어졌어요. 어머님, 주식도 갖고 계시죠? 요즘 주식 시세가 좋던데. 어머님 명의 부동산은 없으세요? 어머님, 보험 들어놓으신 거 있으세요? 너무 자주 물어봐서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연아, 혹시 돈이 필요해?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그래, 필요하면 말해. 얼마든지 도와줄게. 괜찮아요, 어머님. 저희 잘 살고 있어요. 그렇게 말했지만 계속 신경 쓰였어요. 그리고 얼마 후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집에 우편물이 왔어요. 보험회사에서 온 서류였습니다. 보험 수익자 변경 안내. 열어보니 제 생명보험 수익자가 변경됐다는 내용이었어요. 원래 수익자는 아들 준호였는데 며느리 이수연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이게 뭐지? 저는 급히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제 보험 수익자가 왜 바뀐 거죠? 고객님께서 지난달에 변경 신청하셨는데요. 제가요? 저는 그런 적 없는데요. 그런데 여기 고객님 서명이 있는데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누가 했을까? 누가 내 서명을 위조해서 수익자를 바꿨을까? 그 순간 수연이가 떠올랐습니다. 아니야, 설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찝찝함은 가시지 않았어요. 저는 보험회사에 다시 원래대로 수익자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수연이에게 물어봤어요. 수연아, 혹시 엄마 보험 건드린 거 아니지? 수연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냥 보험 수익자가 바뀌어 있어서. 제가 왜 그런 짓을 해요? 어머님,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알아. 미안해. 엄마가 착각한 것 같아.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그 후로 수연이를 조심스럽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더 많은 이상한 점들이 보였어요. 첫 번째, 집에 올 때마다 제 방을 유심히 보는 거예요. 어머님, 이 서랍엔 뭐가 들어있어요? 그냥 서류들. 이 금고는 뭐예요? 남편 유품이랑 중요한 서류 넣어뒀지. 비밀번호는 뭐예요?
너무 대놓고 물어봐서 당황스러웠어요. 두 번째, 제 건강에 이상하게 관심이 많았어요. 어머님, 요즘 어디 아프신 데 없으세요? 아니, 괜찮아. 혈압은 잘 재세요? 당뇨는요? 응, 다 괜찮아. 어머님 나이에 건강 조심하셔야 해요. 갑자기 쓰러지실 수도 있으니까. 왜 자꾸 쓰러진다는 말을 하는 걸까요? 세 번째, 등산을 가자고 계속 권했어요. 어머님, 우리 등산 가요. 운동도 하고. 아니야, 엄마 등산 안 좋아해. 그래도 건강에 좋아요. 한 번만 가봐요. 왜 자꾸 등산을 가자고 하는 걸까요? 게다가 저는 등산을 좋아하지도 않는데. 이런 일들이 계속되자 저는 더 이상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뭔가 이상해. 수연이가 달라졌어. 어느 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보험 수익자를 몰래 바꾼 것, 제 재산에 집착하는 것, 갑자기 제 건강을 염려하는 것, 등산을 가자고 권하는 것. 이 모든 게 연결되는 것 같았어요. 설마 수연이가 날 죽이려는 건 아니겠지? 그 생각이 들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내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거야. 하지만 불안감이 가시질 않아 저는 결국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인터넷에서 사설탐정 사무소를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사람 조사 좀 부탁하고 싶은데요. 어떤 분을 조사하실 건가요? 제 며느리요. 며느리요?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설명했어요. 보험 수익자가 바뀐 것, 재산에 집착하는 것, 이상한 행동들. 탐정이 말했습니다.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으시네요. 조사해 드리겠습니다. 며느리분의 과거부터 현재 동선까지 다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탐정의 연락을 기다렸어요. 2주 정도가 지나자 탐정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의뢰인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직접 오셔서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목소리가 심상치 않아 전 바로 탐정 사무소로 갔습니다. 탐정이 두꺼운 파일을 꺼내와 펼치더군요. 첫 페이지에 수연이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이수연 씨 과거를 조사했습니다. 이 여자는 5년 전 다른 남자와 결혼한 적이 있습니다. 아세요? 뭐라고요? 첫 번째 남편 정민수 씨 2018년에 결혼했습니다. 탐정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결혼 사진이 나왔습니다. 수연이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남자와 함께 웃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 1년 만에 정민수 씨가 사망했습니다. 사망요? 네. 등산 중 추락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탐정이 사망 진단서를 보여줬어요. 당시 부부가 함께 등산을 갔는데 정민수 씨가 발을 헛디뎌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럼 사고 아니었어요? 경찰 조사는 사고사로 결론 났습니다. 하지만 탐정이 다음 문서를 보여줬어요. 정민수 씨는 사망 3개월 전에 5억 원짜리 생명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수익자는 배우자 이수연.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수연 씨는 남편 사망 후 보험금 5억을 받았습니다. 탐정이 통장 사본을 보여줬어요. 5억 원이 입금된 기록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이 더 있습니다. 정민수 씨는 평소 등산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 진술에 따르면 산에 가본 적이 거의 없는 사람이었대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리고 남편 사망 6개월 후 이수연 씨는 모든 SNS를 삭제했습니다. 과거 인맥도 다 끊었고요. 아마 과거를 지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년 후부터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했습니다. 탐정이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조건은 딱 하나였습니다. 재산 10억 이상. 우리 준호가. 네. 아드님이 본인 경제력도 있으시고 집안 재산도 많으신 편이고 조건에 딱 맞았던 겁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날 힘도 없었어요. 의뢰인님, 정황상 이 여자는 보험금을 노린 결혼 사기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첫 번째 남편을 죽인 건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사고로 결론 났고요. 하지만 정황상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그럼 지금 저도 네, 같은 수법을 쓰려는 것 같습니다. 보험 수익자를 바꾸고 하는 걸 보니 탐정이 이어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건 저희 선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경찰이 믿어줄까요? 아직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이 자료면 충분합니다. 전 남편 사건도 재수사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탐정사무소를 나와서 바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경찰서에 도착해서 형사를 만났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신고하러 왔습니다. 제 며느리가 저를 죽이려 합니다. 형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며느리가요? 저는 탐정이 준 두꺼운 파일을 내밀었습니다. 형사가 파일을 펼쳐서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첫 번째, 남편의 사망 기록, 보험금 입금 내역, 수연이의 개명 기록, 제 보험 수익자 변경 서류. 한참을 보던 형사가 다른 형사들을 불렀어요. 3명의 형사가 모여서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한참 나누더니 어머님, 혹시 며느리분이 등산 약속을 잡으셨나요? 네. 이번 주 토요일에 가자고 했어요. 어디로요? 북한산이요. 형사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지난번이랑 똑같이 할 생각이네. 담당 형사가 저를 봤습니다. 어머님, 토요일에 약속대로 등산을 가세요. 네. 위험하지 않을까요? 저희가 미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체포할 겁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저희가 바로 옆에서 지키고 있을 겁니다. 절대 다치시게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형사가 작은 기기를 꺼냈어요. 이거 몸에 착용하세요. 녹음기 겸 위치 추적기입니다. 어머님이 어디 계시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비상 버튼입니다. 형사가 작은 단추 같은 걸 보여줬어요. 위급하면 이걸 누르세요. 그럼 저희가 바로 달려갑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분과의 대화를 최대한 많이 녹음하세요. 자백을 받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연스럽게 유도하세요. 왜 등산을 가자고 했는지, 보험 수익자는 왜 바꿨는지. 네. 형사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힘내세요, 어머님. 토요일에 끝낼 겁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간 정말 불안했어요. 밤마다 잠이 안 왔습니다. 토요일이 다가올수록 두려웠어요. 정말 괜찮을까? 경찰이 제 시간에 올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휘저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수연이를 막아야 했습니다. 금요일 저녁 수연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내일 날씨 완전 좋대요. 등산 가기 딱 좋아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그래, 몇 시에 출발하지? 아침 8시에 제가 모시러 갈게요. 알았어. 어머님, 내일 좋은 시간 보내요. 호호호. 웃음소리가 섬뜩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경찰에게 연락했어요. 형사님, 내일 아침 8시에 출발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준비하겠습니다. 어머님,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거 잊지 마세요. 네, 고맙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 밝았어요. 7시에 일어나서 준비했습니다. 녹음기를 5단에 부착했고 비상 버튼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8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한 뒤 문을 열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준비 다 하셨어요? 수연이가 밝게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응, 가자. 차에 탔어요. 북한산으로 가는 길, 수연이는 계속 밝게 떠들었어요. 어머님, 오늘 날씨 정말 좋죠? 운동하기 딱 좋아요. 그러네. 요즘 어머님 건강은 어떠세요? 괜찮아. 그래도 조심하셔야 해요. 나이 드시면 넘어지기도 쉽고. 차 뒤를 힐끗 봤어요.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보이자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북한산에 도착했습니다. 등산로 입구에 사람들이 많았어요. 어머님, 여기서부터 올라가면 돼요. 등산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길이 완만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도 많았고요. 수연이가 제 팔을 잡아줬어요. 어머님, 천천히 가요. 응. 30분쯤 올라갔을 때였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수연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쪽으로 가요. 경치 좋은 곳 있어요. 수연이가 가리킨 곳은 샛길이었어요. 사람들이 안 다니는 길. 여기 등산로가 아니잖아. 괜찮아요. 지름길이에요. 경치도 훨씬 좋고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거절하면 수연이가 의심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 가자. 샛길로 들어서니 나무가 우거지고 길이 좁았습니다. 사람이 이제 한 명도 보이지 않았어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경찰이 따라오고 있겠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10분쯤 더 올라가자 절벽이 나왔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아찔하더군요. 어머님, 사진 찍고 가요. 수연이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어머님, 저쪽으로 가보세요. 절벽 끝에서 찍으면 예쁠 거예요. 수연이가 제 손을 잡고 절벽 쪽으로 끌고 갔어요. 아래를 내려다보니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저는 주머니 속 비상 버튼을 만졌습니다. 수연아, 이제 됐어. 무서워. 어머님. 수연이 목소리가 갑자기 낮고 차갑게 변했습니다.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이제 시작인가 싶더군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수연아, 왜 그래? 어머님, 제가 왜 어머님을 여기 데려왔는지 아직도 모르시는 거예요? 녹음기가 잘 작동하고 있기를 바라며 저는 물었어요. 왜 데려온 건데? 보험 수익자 바꾼 거 아시죠?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저한테 오게 되도록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수연아,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사실대로 말하는 거죠. 어머님께서도 알 권리가 있으시잖아요. 수연이가 빙긋 웃었어요. 처음부터 계획이었어요. 준호 오빠 만난 것부터 결혼한 것까지 전부 다요. 처음엔 오빠가 타겟이었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님한테 더 큰 재산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바꿨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남편도 민수 오빠요? 역시 이미 알고 계시네요. 수연이가 태연하게 말했어요. 그 사람도 죽였어요. 4년쯤 전에요. 뭐? 수연이가 손으로 미는 신용을 했어요. 밀어버렸어요. 간단했어요. 그 사람도 어머님처럼 순진했거든요. 너 미친 거 아니야? 미쳤다고요? 아니에요. 저는 아주 정상이에요. 그냥 돈이 필요했을 뿐이죠. 수연이가 한 걸음 다가왔어요. 걱정 마세요, 어머님. 금방 끝날 거예요. 아프지 않게 해드릴게요. 저는 뒤로 물러섰지만 뒤는 절벽이었어요. 수연이가 저를 밀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비상 버튼을 눌렀습니다.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수연이가 놀라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나무 뒤에서 형사 3명이 뛰어나왔어요. 손들어. 이수연 씨,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한다. 수연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어떻게? 잘 들었다. 첫 번째 남편 살해, 자백, 지금 살인 시도, 전부 녹음도 됐어. 담당 형사가 녹음기를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아니, 이건 수연이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어요. 이건 농담이었어요. 어머님을 놀린 거였다고요. 농담? 절벽 끝으로 끌고 와서 밀려던 게 농담이야? 다른 형사가 다가와서 수연이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이수연 씨, 당신에게는 묵비권이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미란다 원칙이 낭독되는 동안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렸습니다. 한 형사가 다가와서 저를 부축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무서움보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수연이는 끌려가면서도 억울하다고 계속 소리쳤어요. 산을 내려왔습니다. 경찰차가 여러 대 서 있었고 수연이는 이미 차에 태워져 있었어요. 저는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갔어요. 쇼크 때문에 하룻밤 입원하기로 했고 소식을 전해 들은 준호가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준호가 울면서 저를 안았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아니야, 준호야. 내 잘못이 아니야. 다음 날 안정을 충분히 취한 뒤 저는 경찰서로 갔습니다. 진술서를 작성하고 녹음 파일도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수연이를 조사했어요. 수연이는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기에 소용은 없었습니다. 2개월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준호도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습니다. 수연이가 수갑을 찬 채로 법정에 들어왔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 혐의를 인정합니까? 수연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인정합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돈이 필요했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죽였단 말입니까? 수연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판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증인석에 섰어요. 검사가 물었습니다. 증인, 피고인을 며느리로 받아들였을 때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지금은요? 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또 죽이려 했던 괴물이에요.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인 이수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수연이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끌려가는 수연이를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3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이 사람을 전혀 몰랐구나. 1년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수연이가 수감 중이라 어렵지 않았어요. 준호는 상담 치료를 받기 시작했으며 저 역시 매일 밤 악몽을 떨치지 못해 상담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우린 고통 속에 있지만 나아질 거란 믿음으로 오늘도 웃어보려 애를 씁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